자, 먼저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제 선거권 개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차티스트 운동할 때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약간 이제 자유주의 개혁,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영국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개혁이에요. 그래서 의회 정치가 되게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보통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나와서 막 으쌰으쌰하고 계급간의 투쟁이 일어나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데 영국은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주로 의회 정치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점이나 이런 것들,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개혁을 했다는 데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바탕이 됐던 인제 그 이념이 공리주의죠. 그래서 인제 뭐 여러 가지 뭐 심사형 폐지라든지 카톨릭 해방법이라든지 공물법 뭐 등등 폐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인제 개혁의 특징을 바탕이 됐던 이념이 자유주의거든요. 뭐 자유주의가 뭐냐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주로 그 자유와 평등, 개인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집단보다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유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 19 세기 때 유럽 전역, 특히 영국에서 중상층들이 믿고 있는 어떤 집단적 신념이나 믿음 이런 걸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자유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걸 크게 4개 범주로 이제 한번 묶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정치적 자유주의, 그다음에 문화적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개인은 뭐냐면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정치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참정권이죠. 예. 그래서 참정권 관련된 그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인제 관련돼서 개혁했던 것이 인제 영국에 보면 선거법 개정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정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거고요. 문화적 자유주의라는 거는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자유론에서 이제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자유, 신화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존중해야 된다. 남을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가운데서 뭘 믿든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어떤 사상을 하든 간에 그거는 개인의 자유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종교적 자유주의와 연결돼 갖고 인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개혁이 뭐 심사형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카톨릭 해방법 이런 것들이 문화적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경제적 자유주의는 뭐냐면 이거는 고존적 자유주의하고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인제 정부가 뭐냐면 그 특정 상인들하고 유착하지 말고 "모든 걸 시장에서 해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모든 걸 결정해라."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인제 그 바탕으로 했던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공물법을 폐지하거나 관세를 폐지하거나 항해조례를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자유주의란 뭐냐면 이거는 인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냐면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제적 기반을 못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 정책이 돼야지 뭐냐면 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사회적 자유주의야.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 사회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결합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그 사회 입법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입법들이 인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때 인제 뭐 공작법을 만들거나 강상법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예요. 사회적 자유주의가 이제 뭐냐면 주장했던 사람이 우리가 자유로 쓴 밀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4 개의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9 세기 전반기에 유럽 대륙의 반동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시말려 있을 때 영국만은 구체적인 어떤 정치 문제를 중심으로 혁명이나 폭력에 의하지 않고 착실하게 점진적 자유주의 개혁을 달성했다. 그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회 정치가 있죠. 의회 정치 안에서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미 18 세기 중엽에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고 18 세기 말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영국은 나폴레옹의 인제 몰락후
메테니를 중심으로 보수적 빈체제 보조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국혁명에 들어가 있지만 모두 메테니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예. 그래서 뭐 요걸 좀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예. 요즘에 미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정책적 공조가 좀 삐걱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 커플링,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하는데 프랑스는 무슨 말이냐면서 이제 딱 경제는 안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연대하지만 그 경제는 아니다 하면서 중국하고 붙잖아. 디커플링 정책을 실시하는데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아,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종교적 자유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그래서 문화적 자유주의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828년에 심사령을 폐지하고 비국교도인 신교도의 간직을 개방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심사령은 앞에서 얘기한 그때 나왔죠. 이건 이제 국교도의 어떤, 그러니까 비국교도의 어떤 간직층을 막기 위한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국교도 의식에 따라서 성체성사를 하는 거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세대를 이제 성체성사가 이제 뭐냐면 그 포도주와 빵을 먹는 그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카톨릭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국교도 의식에 따라서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간직치는 못했고, 그 다음에 신교도, 그러니까 청교도 입장에 볼 때는 성체성사 자체를 부정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직치를 막았는데 나중에 좀 규정이 이제 뭐냐면 풀어졌죠. 그래서 청교도에 한해서 뭐냐면 너희들 왕한테 충성 서약을 하면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 청교도 입장을 때 이것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심사령을 폐지라고 돼 있는데 개정을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개정을 해가지고 그거조차도 이제 신교도들한테 이제 뭐냐면 아이고 이거 왜 이게 좀 버그 많이 나네요. 개정을 해서 이거조차도 이제 안 해도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심사령 그 폐지인데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폐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실제 이게 폐지는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그 스코틀랜드, 잉글랜드하고 이제 좀 약간 순차적으로 좀 틀린 건데 대개 19세기 후반때 왜냐면 폐지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이렇게 개정되면서 사문화됐다가 이게 나중에 공식적으로 이제 19세기 후반때 가서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 의해서 뭐냐 전차적으로 폐지했다 이렇게 되는데 교과서는 이제 통론에는 폐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 개정을 그냥 폐지도 그냥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개정이나 썼다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 듣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카톨릭 교도에 대한 해방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 종교에 대한 거고, 그리고 문화적 자유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뭘까요? 간직 취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간직 취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선거법 개정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죠. 자, 요거는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개인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얻는 거죠. 정치 권리를. 자, 1830년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된 것은 의회 개혁 문제로서 자, 이것은 이제 이는 바로 산업혁명이 진행했다는 인구 이동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제기되었다. 자, 영국 의회는 명예혁명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지주층인 젠트리와 약간의 자유 직업인인 대상의 근로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유권자 수는 성년 남자의 6분의 1에 미달했다. 그러나 이제 선거법 개정의 배경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산업혁명이 진행에 따라서 중산계급의 힘이 강화되면서 새로이 신흥자본과 노동자 계층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흥공업도시 추정과 더불어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형상이 현저했다. 앞에 이제 산업혁명 얘기한 것처럼 뭐 이 당시 석탄이라든지 이런 데 그 곳에 많은 곳에 대도시들이 만들어지죠. 신흥도시들이 맨체스터나 뭐 리버풀이나 이런 데서 자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의회 구성과 선거법의 모순이 일어나고 이해 개혁에 대한 거의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두 가지 이유 이렇게 있고요. 그 예가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거법의 모순이 나온가? 의회 구성에서. 자, 예를 든 건데, 자, 1831년 인구 300만이 좀 넘는 남부 10개의 주가 주로 농촌 지역이겠죠. 의회에 236명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400만에 이르는 가까운 북부 6개주.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접경 지역이나 뭐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공업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부 6개주는 6명의 68명의 의원을 선출할 뿐이다. 그래서 요거는 본 게 산업혁명 결과 남부의 많은 인구가 북부로 이주했기 때문에 북부의 신흥도시로. 자, 이보다 이제 더 심한 모순은 이른바 부패 선거구다. 자, 이는 그동안 인구 이동이나 지형의 변화로 거의 유권자가 없는 선거고요.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좀 적어진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선거고요. 이를테면 50년 미만의 유권자가 2명의 의원을 선출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다원이라는 선거구는 그 대부분 바다에 매몰되었고 선박위에서 투표하는 형편이었다. 반면에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신흥 공업 도시는 크게 인구가 많은 대면에서 독립된 이제 뭐냐면 선거구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미 일찍부터 있었고 1820년에 더 강화됐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그 당시 노동자들도 막 했죠. 근데 노동자들이 이제 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니까 그 당시 영국 정부에서 디마 경찰을 이용해 갖고 그 뭐냐면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앞에서 제가 한번 읽었는데 피터웨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이제 탄압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그 피터 학살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820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1832년 시그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원인 토리당에서 반대로 분명히 좌절되는 좌절되어 사태가 악화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시그당이 이제 그 당시 그 왜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신흥 자본가들 있죠. 이 신흥 자본가들을 자기 세력으로 뭐냐면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이 시대 이 시그당은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당하고 토리당, 보수당 간의 어떤 양당 체제였잖아요. 지금은 노동당으로 교체됐지만, 자, 형량 직전 허락한 상태까지 이뤘다. 이에 이제 반대론자도 한풀 꺾여 결국 1차 선거법 개정이 났죠. 1832년에. 그래서 개정안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50개 이상의 이제 부패 선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없거나 이제 아예 그 지역 자체가 없어진 지역 있죠. 이걸 이제 신흥 공업 도시에 배정하는 한편, 그렇다고 완전하게 인구 비례에 입각해서 선거구를 배정한 거 아니에요? 선거구를. 예, 좀 한계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권의 기준은 상업자본가들도 이제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화해서 토지 소유 외에도 동산 소유를 자격을 포함시킨 결과 유권자 수가 50% 증가했고 신흥자본가들이 포함된 거의 모든 중산계급들의 투표권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좀 표현이 좀 약간 있는 게 동산 소유인데 동산 소유라는 것은 부동산 외에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죠. 뭐 헌금 같은 것도 있죠. 현금 자산이나 뭐 증권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시키니까 당연히 부유주의 세력들보다 부유주의 세력들, 신흥 부유주의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유권자 수가 50% 증가했다. 50%가 아니라 50% 포인트? 50포인트?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50%가 유권자가 된 게 아니라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50% 증가했다는 거야. 전체 인구에서 50%가 아니라 여기 기존의 유권자보다 50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야. 네, 50포인트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보면 아직까지 뭐예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자유주의의 커다란 승리였으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첫 걸음이 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한계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한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완전한 또 비례선거제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뭐 인구 비례에 따라서 뭐 지금도 좀 약간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더 완전하지 못했죠.
완전한 이거 왜 그러죠 이거? 더 심해지네. 예. 완전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제가 아니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여가 있어요. 제가 인제 보면 공개 투표를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뭐 비밀 투표 같은 4대 원칙 있죠. 선거의 4대 원칙은 뭐 지켜지지 않았고 공개 투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또 다른 선거권 자격이 있었고 부패 선거가 가능하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변화를 가져왔다. 시그당은 산업자본가를 비롯한 진보적인 중산계급 출신을 맞이해서 자유당이 되고 호위당은 농촌과 영국 국교를 기반 보수당으로 개편됐다. 그래서 이런 자유당하고 보수당 간의 양당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 1832년 이후에 선거법 개정이 거듭되면서 거듭 개정되면서 선거권이 확대되자 두 정당은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 자유당과 보수당은 그 지지 세력의 차이가 있긴 했으나 결국 계급적인 것이 아니었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고 후자는 보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그렇게 선명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독일이나 그런 데서는 3인당, 뭐 기민당 있잖아요. 3인당, 기민당은 좀 계급 성격이 좀 강하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 같은 자유주의 성당의 자유주의 어떤 성향의 정당이었고 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당이 좀 약간 진보적이었고 요쪽이 약간 보수적인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자유당은 이제 누가 대체하죠? 노동당이 대체하죠. 요때부터 이제 계급적인 어떤 성격의 어떤 정당 구도가 만들어져요. 예. 하여튼 오히려 이 두 정당은 일찍이 확립된 그 위해 정치의 정통에 입각해서 사역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영국의 자유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그 경제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곡물법 폐지 있고 항해제 폐지, 그다음 보호관세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요게 가능했던 거 뭐냐면 산업 부르주아들이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차 개울통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의회에 진출했죠.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또 하나의 승리를 거뒀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곡물법 폐지죠. 1846년 곡물법 폐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곡물법 폐지 내용을 좀 보면요. 이 곡물법은 뭐냐면 곡물의 수출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영국의 법령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815년에 제정해 가지고 1846년에 폐지를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왜 제정됐냐면 그 당시 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또 거기다 인구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전쟁 등 곡물 수요가 이제 증대되니까 곡물 가격이 등기됐어요. 막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지주들이 막대한 이제 폭리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곡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곡물 가격이 대규모 폭락을 한 거야. 일종의 농업공황이 난 거지, 영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파산자가 속출되니까 이 지주 계급이 이끌었던 이 영국 위에서 이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맥 1쿼터당 가격이 80실링 이게 근데 80실링을 뭐냐면 될 때까지 외국산 소매 수입 금지를 규정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요걸 규정하면 이제 외국산 소매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결국 1차 곡물법 개정을 했다가 나중에 인제 또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2차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신곡물법이라고 해요. 요 곡물법은 일단은 뭐 들어오는 건 허용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또 관세를 부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소비자 대중들은 비싼 그 영국 밀을 그 풍작과 훈작에 관계없이 다 사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유무역농자들 중심으로 해서 성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버튼이나 브레이튼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맨체스터에서 신흥 도시 맨체스터에서 뭐가 결성했냐면 반곡물법 동맹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인제 했고 결국에는
의회에서도 반대 운동이 벌어져서 1846년에 페일 내각 때 이 공물법이 폐지돼요. 그러면 이 반공물법 동맹을 이제 주도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 여기 보면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이죠. 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주도했냐? 물론 자신의 어떤 경제적 신념도 있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를 값싸게 불어먹으려면 이들의 최저 생계비는 유지해줘야 되잖아. 그 최저 생계비 기준이 공물이거든요. 밀감이거든. 근데 밀감이 너무 비싸면 이 노동자들이 줘야 되는 임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임금이 많아지면 또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잖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반공물법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공물법 폐기를 주장했던 또 경제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공물법은 국내 지주들의 옹호하기 위해서 외국부터 공물 수입을 제한한 것이 이 공물법은 국내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외국부터 공물 수입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공물법 있었죠. 1차는 87년까지 올라갈 때까지 아예 봉쇄하는 거고 2차는 이제 수입을 허용하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자, 그거는 고가를 높게 유지하면서 임금에 압박을 줬고, 그 다음에 공업 제품을 뭐냐면 그 가격을 인상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공물법의 실시 결과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가 출신이었던 맨체스터 코 분대와 브라이트 등이 반공물법 동맹을 결성하고 이에 반대 운동을 했고, 자, 1846년에 이를 폐기시킨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요 미래행 교과서를 좀 잠깐 볼게요. 저는 이제 교과서는 잘 안 보는데, 일단은, 아이고. 미래행 교과서 147페이지 잠깐 보면서 다시 또 해볼게요. 자, 여기 공물별 폐지 운동이 있거든요. 예, 여기 좀 볼게요. 자, 요때 반공물법 독립 창립 결의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외국산 밀을 비롯해 급박한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국내품 식료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여러 법령에 인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걸 엄숙히 선언한 바이다.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커다란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은 이러한 모든 법률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폐기를 위한 노력을 자, 쏟을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하는데 요 모임은 뭘까요? 반공물법 동맹 그죠? 반공물법 독립.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니은과 관련된 공물법이 당시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토론해보자. 있죠? 자, 공물법은 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곡물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곡물의 훈자가, 그 다음에 상관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곡물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주계급의 반대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자는 산업자본가 등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렇게죠. 자, 곡물법을 폐지하자 영국의 식량 가격이 날아갔고 제조업이 부흥하면서 자유무역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호관세 폐지죠. 보호관세. 자, 원료와 공업 제품에 대한 보호관세가 차례로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항해조례 폐지야. 그래서 이 항해조례는 이미 사문화됐어요. 네덜란드는 영국하고 이제 잽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문화된 것을 폐지했다 보시면 돼요. 자기 또 경제적 신념하고 맞지도 않고.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보면 보호관세를 폐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그 당시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또 확산되고 하니까 각국도 보호관세를 폐지했어요. 네, 보호관세. 근데 이제 폐지하고 나니까 이게 불리한 거야. 왜냐하면 자국은 이제 그 각국은 이제 영국의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도상국이잖아요. 개발 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필요한 거야. 결국에는 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보호 관세를 폐지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제국주의 국가였을 때 대부분 나라들은 보호 관세를 다시 신설해요. 그래서 영국도 보호관세 폐지 여론이 꽤 계속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19세 후반에 들어가면 미국하고 독일이 이제 실제로 패권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보호관세가 필요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보호관세를 계속 유지했다가 이 보호관세 폐지 원칙을 유지했다가 언제 그게 폐지가 됐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 대공황 이후죠. 1929년에 영국에서 분류 경제가 이제 생기죠. 파운드 분류 같은 거 요때 폐지가 돼요. 예. 아니 그 보호관세를 다시 신설하죠. 보호관세를. 예.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때는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보호관세를 계속 실시했고 그 영국은 끝까지 보호관세를 1929년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거든요.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과 프랑스 예를 들면서 각각의 대무역 정책을 쓰셔. 그래서 하나는 통상무역 정책, 통상 정책을 쓰셔야 했는데 여기 영국은 보호관세 유지, 요쪽은 보호관세 폐지.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들 있죠. 일련의 정책들은 뭘 의미하냐? 의미가 있죠. 이거는 산업자본의 승리와 자유방임주의 확립을 뜻하는으로써 영국이 이제 완전한 자유무역 국가가 되었다. 자, 이때 이제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앞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계층을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자본가들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던 그래서 정경유착이란 상업자본가는 좀 별개의 자본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이제 가능했던 그런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가 가능했던 조건들이 나와요. 자, 영국이 가장 선진적인 공업국가인 동시에 최대 회원국이었고 강대한 식민지 보유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네, 제국주의.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산업도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보호무역주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자유무역주의를 유지하지만 자기가 이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폐지하고 그리고 또 고물벌 폐지하고 등등의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를 했던 이유에 대한 배경이 나오죠. 배경.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차티스트 운동 관련된 내용 뒤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깐 교과서 정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맥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구성이 좀 그래.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노동자들이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제 뭐냐면 그걸 선거권 달라고 요구한 게 차티스트 운동인데 차티스트 운동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운동할 때는 차티스트 운동이 나와. 한 두세 번 나왔거든요. 자, 서기에서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일단은 사조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자유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자유인의 특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위헌 선거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앞으로 모든 위헌 선거를 비밀 선거로 할 것. 비밀 선거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선출된 위원회 임기가 어떤 상황이든 1년 넘기지 않을 것. 그리고 피선거권자의 모든 재산 자극을 철폐할 것. 의원의 봉직 기간에 대해서 절전한 그 보상을 제공할 것. 자, 이게 차티스트 운동에 할 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빠진 게 있죠. 남자의 보통 선거권, 비밀 무기명 투표, 그다음에 의원의 재산 자격 철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빠졌네. 잠깐만요.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네, 요것도 좀 추가하시고 다섯 번째. 그래서 보통 6가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선출된
위원회 임기가 어떤 사람도 1년 넘지 않을 것. 요게 있는데 요게 인제 뭐냐면 매년 선거예요, 매년 선거. 예. 매년 선거. 그래서 매년 선거가 요게 해당해요. 매년 선거하자. 그래 갖고 1 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는 건 매년 선거를 얘기한 거야. 1 년마다 계속 선거를 하자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여기 나오지만 평등 선거구를 설치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인구 비례에 따라 완전하게 뭐냐면 선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선거구 조정은 있어도 그게 좀 한계인데 요게 인제 6 번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 차티스트 운동을 했던 인민현장 내용을 쓰라고 나왔어. 6개 다. 그거 외워 두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인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모든 성인의 남성들의 위헌 선거권을 부여할 것." 요렇게 인제 요구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 원칙이 인제 뭐냐면 처음으로 정해진 거는 언제 때냐. 자료 2 번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인제 했잖아요. 이 페미니스트 관점부터 얘기할게요. 그때 그럼 왜 성인 남성들만 하고 여성들에게는 여성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때 이제 이 차티스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성들에게 요 성인 여자들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더 안 도와줄 수 있다 위에서. 그러니까 여자를 뺐다. 그래서 요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성인 여자들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 남자들 성인 남자들의 보통 선거를 어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다 해 갖고 여자를 뺐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 거고 자 여기서 또 물어본 게 모든 성인 남자들이 위헌 선거를 부여한 거는 언제냐? 이걸 4차 선거법 개정이라고 있죠. 여기. 그래서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차 선거법 개정은 산업자본가, 그러니까 2차 개정은 소시민 도시노동자, 그다음에 3 차는 농민 강상노동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4 차는 만 21세 이상의 남자와 31세 여자 이렇게 있죠. 보통 4차 그 선거법 개정에서 부각되는 거는 여기죠. 여자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비중에 보시면 실제로 3 차까지는 여기 보면 19%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 제외하고 상당수의 남자들이 선거권을 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 노동자나 강상 노동자, 뭐 농민이 아니고 뭐 직업이 없거나 그다음에 뭐 직업이 있어도 뭐 알바 정도 하는 그런 애들은 선거권이 없었는데 요게 무조건 인제 뭐 직업 상관없이 재산 상관없이 만 21세 성인 남자는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1차 세계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그때 남자도 많이 죽었죠. 그때 그거와 그다음 여자들도 군수 공장에 가서 인제 뭐냐 무기를 많이 만들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인제 유럽에서는 피를 흘린 만큼 권리를 얻는다. 정치적으로 권리를 얻는다는 게 국룰인데 그래서 국룰이 여기에 반영됐다. 그래서 요게 왜 반영됐냐? 요건 아는데 요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많이 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연령에 따라 무조건 성인 남자는 선거권을 얻게 된 거야. 예. 그래서 4 차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것도 있지만 남성에게도 모든 남성도 일정 영향에 따르면 선거권을 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요 진정한 이제 선거권 개정은 남녀 평등 여기죠. 5차 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예전에 한번 차티스트 운동 아니 예전에 선거권 여자들이 선거권 운동 그러니까 참정권 운동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요거 볼게요. 자료 2를 토대로 그 당시 노동자 여성들의 선거권 확보를 위한 투쟁사를 발표해 보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1차 선거법 개정에서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자 노동자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켜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다. 자 이 무렵 여성 단체 중에 가장 전투적인 여성 사회 정치연합 요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요거 보면 그 당시 인제 예전에 20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문 있죠? 요게 활동했던 단체들이야 여기. 그래서 여성 선거권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 정치인들을 분노해 일종의 테러 전술을 불사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말이 타는 유명한 귀족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그 당시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페미니즘 운동가들이 거기 가 갖고 막 말에 치여 가지고 죽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강공서를 점령해 갖고 막 으쌰으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예. 그래 갖고 결국에는 이런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자적 이외 여성들 사회적 공헌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4 차나 5 차에 걸쳐 가지고 이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예전에 20년 기출문제 선거권 운동, 참정권 운동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다시 넘어가서요. 자, 여기와 관련된 인제 그 서양사 개론 관련된, 서양사 강좌 관련된 내용 볼게요. 짤막하게 돼 있어요. 369 페이지 잠깐 볼게요. 내용이 별로 없긴 없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잠깐만 39, 예. 자, 여기 보면, 자, 영국에서는 1830년 시기파 승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이게 인제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친월혁명의 영향주고 해서 넣어 갖고 지금 한 거예요. 자, 선거에 승리한 뒤 1832년 선거법 개정과 어울려 참정권 확대 요구가 거세졌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으로 중간 계급만 선거권 확대하자 노동자 계층 등 배신감을 느껴서 이에 분노한 차티즘이라는 대대적인 정치 운동을 전해냈다. 자, 그 노동자들은 1838 년에 런던 노동자 협회를 작성한 인민영장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곧 고가가 일정 수에 도달할 때까지 외국 곡물 수입을 규제하면서 지주와 공무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곡물법 폐지. 요게 인제 뭐냐면 80 실링을 기준으로 거야. 예. 이걸 기준까지는, 올라갈 때까지는 뭐냐 수입을 금지시키는 거죠, 영국의 고가가. 근데 이건 1차 공무법이고 2차 때는 이 규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까 관세를 되게 높였던 거죠. 예. 두 번에 걸쳐서 인제 이뤄진 거야, 이거는 공무법 개정은. 자, 그리고 여기에 없는, 서기에 없는 또 자유주의 개혁이 나와요. 노예제 폐지죠. 노예제 폐지. 그 당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노예제 폐지 여론이 막 확산이 돼요. 자유주의 입장을 땐 노예제는 진짜 그 야만적인 제도야.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그 당시 노예 무역이 1807 년인가요? 그것은 이제 폐지되고, 노예 무역 상강무역 있죠? 1832 년인가 30 년에 들어가서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시켜요. 예. 그러니까 노예 무역 폐지는 그전에 있었고 1807 년에, 1830 년대 들어와 갖고 뭐냐면 노예제 자체가 폐지된 거죠, 노예제 제도가.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게 폐지하니까 다른 나라도 어 점점 이제 순차적으로 폐지시킨 거야. 예.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건 뒤에 좀 얘기하고, 1846 년에 곡물법 폐지는 영국을 비롯해서 서유럽에서 공업이 더 집중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그 분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영국 정치의 재편을 뭐냐면 뒷받침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 그 의의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곡물법 폐지의 뭐 의의, 결과 이런 것들 인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영국 정치의 재편을 뒷받침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 당시 영국 의회들은 영국 정치의 재편을 뒷받침했다는 게 뭐냐면, 영국 의회는 그 당시 누가 대충적으로 볼 때 누구였어? 지주였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 보수당이든 뭐 자유당이든 다 지주 계층이잖아. 근데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산업 부르주아들, 산업 자본가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인제 얘네들이 지주와 산업 자본가의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던 거고, 결국에는 그 뭐냐면 그 산업 부르주아들 흡수 통합한 게 누구예요? 그 자유당이죠. 자유당의 그 필 내각에서 이걸 뭐 가능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회 그 보수당은 지주, 이렇게 인제 자유당은 산업 자본가의 어떤 이런 양강 구도에서 가능했던 거죠. 예, 이런 걸 얘기한 거야, 이걸. 자, 그 밑에 인제 계속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영국 정치가 18 세기에 풍미했던 토리와 시그의 개념은 양 개념이나 양당 체제는 사라지고 보수와 자유당 양당 체제가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토리와 시그랑 양당 체제가 보수와 자유당으로 연결되는데, 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토리는 보수가 되는 거고 지지를 중심으로, 자유당은 산업 자본가를 흡수해서 인제 시그가 되는데, 시그가 이제 자유당이 되는데, 요 인제 자유당은 또 산업 자본가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그 당시 이제 성장하는 노동자 계층을 자기 편으로 인제 흡수하죠. 물론 이제 19 세기 말에 들어가면 원래 노동자들도 인제 자유당을 이제 비판적 지지를 했어요. 뭐 근데 이 19 세기 말 되면 노동 자유당이
자기의 요구를 그러니까 적당히만 들어주지 근본적으로 들어주지 못한다. 확실히 자기 이익을 편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따로 이제 뭐냐면 그 당을 만들죠. 이게 뭐냐면 노동당이죠. 그래서 이 노동당의 등장 과정을 좀 이따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영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에서 대응해갖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는 이제 산업혁명 시기,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때까지의 어떤 경제사상, 그다음 사회주의 등장,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먼저 고정경제학을 보죠. 이 고정경제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예.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산업혁명 야기된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 자,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지금은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전에 그 원류가 됐던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었어. 예. 그래서 이들을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얘들의 공통적인 논리는 모든 걸 시장에서 뭐냐면 해라.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야경 국가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창하는 건데 대개 보면 앞에 언급했던 그 누구예요? 국본을 썼던 아담 스미스의 제자들이다. 계승자들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맨델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카도 같은 사람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넓게 볼 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개념 안에 밀도 포함되어 있죠. 밀도. 예. 자, 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런 모든 걸 다 개인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또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밀의 자유를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하면서 사회적 자유주의자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맨델스나 니카드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또 철학적으로 또 그 공리주의자라고 하죠. 질적 공리주의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좀 볼게요. 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쟁과 자유방임을 기본적인 신념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고전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아담 스미스의 경우는 중상주의 신념과 중상주의 간섭과 통제부터 경제활동이 해방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야 된다는 경제발전은 물론이지만 맡겨진다면 경제발전은 물론이지만 사회 전체의 복지가 증진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밝은 전망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경제 자유활동 이게 뭘까요? 모든 걸 뭘로 바꾸는 시장.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자연법이죠. 그거에 따라서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 또 이제 그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정책을 또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좀 시장 만능주의자가 아니었어 이 사람도. 근데 좀 그게 오해인데 복지 정책을 좀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 그걸 국본원에 적어놨긴 했는데 거기까지 더 들어가면 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19세기 초에 이 아담 스미스의 기조를 받아서 나타난 사람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맨델슨하고 리카든이죠. 네. 그래서 이 맨델슨의 이론은 상당히 유명하죠. 네. 그 예전에 한번 산업혁명 시기 때 관련된 예문 나왔고, 맨델슨은 그 인구론에서 인구는 억제되지 않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할 뿐이라는 유명한 인구 법칙을 제시했다. 똑같이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이고 식량은 상술급수적이고 네. 보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인구고 이거는 식량이죠. 그래서 이 맨델스 법칙에 입각했고 정근대 시대 때 그는 인구 패턴을 아까 예전에 설명했죠.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올렸다가 내려갔다, 올려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항상 정체되면서 올라가는 거야. 네, 이렇게. 자, 하여튼 이런 맨델스의 어떤 세계관은 정근대 시대 때의 어떤 세계관이야. 네, 정근대 시대.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언제 깨져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합격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맨델슨 세계관이 붕괴됐다. 인구 증가만큼 식량 생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야.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인구 증가가 확 달라져요. 예.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잖아. 지금 인구가 80억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좀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인구 증가가 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멘데스 세계관은 산업혁명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야. 하여튼 볼게요. 자, 인구의 무한한 증가는 빈곤과 악덕을 낳고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자, 그러므로 노동자의 빈곤에 주된 책임은 양육할 자신도 없으면서 일찍 혼인하여 아이를 낳는 노동자 자신에게 있으며, 자, 여기 보면 신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유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그냥 개인에게 다 전가시켜. 너가 문제가 있다. 가난한 건 다 너다. 이런 논리죠. 예. 자, 하여튼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 만 원과 출산율의 저하이지만 그것은 잘 이행될지를 의문이라고 비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만 원과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리카도를 볼게요. 자, 리카도도 여기 멘델슨보다 더 이제 뭐냐면 강화시켜놨죠. 노동자 임금은 언제나 군주의 면할 정도로 저임금을 머물 수밖에 없다는 임금의 철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주면 어떻게 했어? 노동자들 임금을 주면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임금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을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토지나 강상 소유자들이 받는 지대와 기업가가 지금 이윤, 노동자 받는 임금인데, 이 지대, 그다음 이윤, 그다음에 임금, 이게 있죠. 그래서 이 지대는 토지를 빌린 대가로 주는 거고, 이건 자본을 빌린 대가로 주는 거고, 자본을 굴린 대가로,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지? 지대다. 그래서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업가가 이윤을 굴리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갖고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 건물주를 당할 수 없죠. 진짜. 예. 이게 딱 와닿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도 통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 리카도가 왜 이렇게 지대를 강조했냐? 리카도 출신이 지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되게 강조했던 거야. 예. 하여튼 반면에 이윤과 임금의 목을 줄고 그나마 임금이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과 인구의 압력으로, 네, 뭐냐면 언제나 최저임금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에서 얻은 수익인 지대보다 초과할 수 없다, 임금이나 이윤이. 그러니까 자산 소득이 중요한 거야. 그 임금보다는. 예. 지금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리카도는 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보존적 자유주의자잖아. 근데 약간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도 여기 인구 늘어나는 부분에서 리카도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 불임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을 강조해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야, 리카도. 그래서 보통 다른 그 자유주의자들은 정부보다 시장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정부의 개입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약간 특이하고, 이게 후에 이제 케인즈 이론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 부분에 대해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맨델스와 리카도의 이런 견해는 경제학을 우울한 학문으로 만들었으며 자본가의 입장과 이익을 옹호한 결과가 갖고 왔다. 그러나 교종 경제학을 완성시킨 존 스튜어트 밀은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좀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노동자들의 여성 입장에서 좀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보면, 자, 그는 노동자의 저임금은 적극적인 시정책을 주장했고 말기엔 사회주의자들의 온건한 해결책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는 노동자가 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체를 조직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 이윤의 일부를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통선거권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주장했으며, 그다음 여성 해방의 선구자이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페미니즘 역사에서 이제 초창기 페미니즘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인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요 밀이에요, 밀. 밀. 그래서 그는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자유주의자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옹호자였으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멘데스와 리카르도와 달리 산업화에 수반된 회단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과 개혁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민주적 급진주의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그 당시 민주주의 급진주의는 어떤 계층이냐면 자코벤니즘, 샹키르트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사유재산 인정해. 그렇지만 사유재산이 너무 한쪽에 뭐냐 신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말이 정리인데 사회적 부가 경제적 부가 한쪽에 뭐 치우침을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뭐냐면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너무 이게 사회가 양극화돼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걸 반대했던 거고 사회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뭐냐면 복지 정책이라든지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애들이 이 민주적 급진주의, 자코벤니즘, 상키르트이즘 요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민주적 급진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비해서 더 급진적인 민중주의였다. 그래서 이게 기원이 프랑스 자코뱅 형이 자코뱅이 나오죠. 그 프랑스의 자코뱅 특히 1793년 94년 94년 자코뱅주의의 그 기원을 두고 요 93년에서 94년은 뭘까요? 국민공예죠. 그래서 자코뱅이 분열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자코뱅은 요 국민공예 때 자코뱅이잖아요. 요게 기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 기원을 갖는 민주적 급진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에 기초를 두면서 도시와 농촌의 합치밀에 대해서 그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소리와 주장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부 형태는 공화정을 선호했다. 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는 자, 실질적인 어떤 평등에 대한 달성을 중점을 두고 빈부격차를 될 수 있도록 축소하도록했다. 그래서 노동 계급의 빈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했다. 그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산케이트리즘과 관련된 거죠. 예. 그 복지국가, 복지 어떤 국가적 이념, 항의의 평등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와 또 달라요. 사회주의자는 사회재산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회재산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작은 규모나 재산 소유자가 되길 바랬고 그러니까 인제 사회재산 인정하고 약간의 차이는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양극화는 부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회 전체의 집단화 전면적인 국가 통제를 거부했다.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자의 차이점이죠. 자, 그 사회적 기반은 보면 소규모 기업가들, 그다음 상종주, 그다음에 중소 토지 보유농, 화이트 칼라 노동자, 독립수공업자, 중산계급층, 하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른바 소시민층이다. 요걸 이제 뿌띠뿌르주아 계층이죠. 뿌띠뿌르주아. 자, 뿌띠뿌르주아라는 정의는 뭐냐면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냐면 노동도 같이 하는 계급이야. 예. 그래서 자산 소득도 있고 자산을 같이 하면서 노동도 같이 교사도 거기에 속할 수 있겠죠. 예, 교사도 뭐 노동을 같이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또 받은 월급 가지고 뭐 주식이라든지 주식이나 채권이라든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 예.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제 또 수익도 있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인제 앞에서 그 관련된 기출 문제 나왔지만 요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자본론에서는 그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보여서 소수의 부르주아 세대가 아 그다음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나눠지게 되고 이들 중심으로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엔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간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예언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죠.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된 서유럽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계층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소시민층. 이들이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되는 걸 막았던 거예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들은 자본주의 발전이 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위협을 가하는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면서도 노동자를 이끌고 그들에게 소규모 재산 소유자가 될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전 부정하지 않지만 너무 그게 발전이 돼 갖고 양극화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적당히 가져라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9세기를 통해서 이 소시민층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적 급진주의는 소시민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적 급진주의는 의외로 많은 노동자들 그 진영에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사회주의가 볼까요? 초기 사회주의 그 뒤에 보면 되게 많네.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그 중간에 빠졌네. 음, 무정부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제가 이제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걸 보기 전에 좀 약간 개념 설명을 하고 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회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 그냥 공산주의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이게 초기 사회주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상적으로 이거 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좀 파악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하고 무정부의 차이점, 그 안에 마르크스주의하고 또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의 특징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용어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가 뭐죠? 지금은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쓰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비슷한데 정치적 개념에서는 약간 달라요. 이거는 좀 보면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 차이가 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는 막시니즘만 있는 게 아니야. 막시니즘, 마르크스 외에도 오행주의자도 있고 뭐 여러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안에 여러 사상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마르크스니즘인데,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주의 안에서 여러 사상들과 뭐냐면 마르크스니즘 안에 있는 그런 거 있죠. 그 중에 사회주의 사상 안에 마르크스니즘을 믿고 있는 애들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공산주의 제어구는 저도 이제 폭력혁명론을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는 폭력혁명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 얘네들이 공산주의자.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내국권 탄압을 받으니까 그 당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사회주의라고 했어요. 사회주의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사회주의는 이 사회주의 안에 마르크스니즘이 있었고, 이 마르크스니즘을 공산주의라고 하고 나머지를 또 사회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는 큰 개념이고 거기에 공산주의 개념도 있고 그 안에 사회주의 있고,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차별성을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사회주의 안에 큰 개념의 중간 개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구별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안에 또 이렇게 마르크스 이론 나중에 하겠지만 보통 프로레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주의 거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체제예요. 게다가 어느 정도 교육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공산주의 넘어가죠. 이거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예, 이게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안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쓰이고, 그다음에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보통 공산주의는 다른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폭력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이렇게 쓰이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가끔씩 얘네도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공산주의부터 보죠. 공산주의.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미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비슷한 개념을 쓴 건데, 자,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건 이걸 사회주의라고 했죠. 얘네들은.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초기 공산주의자로서, 사회주의자로서 계몽과 설득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주의사를 부정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지만 생시몽, 프리에, 오웬 이런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이 사회주의란 범주 안에 공산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마르크스주의, 또 이제 가학적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요 과학적 공산주의나 그다음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는 이 마르크스가 뭐냐면 구별한 거예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계급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달성하고 그리고 생산수단의 변화 따라 사회발전 단계가 존재하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의 단계를 자본주의로 봤어요. 자본주의가 고도 발달할 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면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그리고 혁명의 주체는 계급이죠. 노동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가 존재와 사회주의 사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회주의 사는 폐지 및 생산수단 공유는 동일해요. 유토피아적 그 공산주의하고.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얘네는 단계를 줬어.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를 줬는데 말 잘못했네요. 제가. 얘네들하고 비슷하고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가 요 정도 비슷해. 그러니까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나 그다음에 사회주의 단계, 공산주의 단계는 다 비슷한데 요거는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가 어떻게 차이냐는 게 중요하죠. 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 국가라는 존재를 일시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원래는 국가를 해체해야 되는데 그 당시 혁명기니까 뭐냐면 또 사회 공산주의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악이지만 인정하고요. 근데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사회재산법을 폐지하죠. 예, 사유재산법 관련된 것들을 폐지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노동에 따라 이제 분배하는 거야. 노동에 따라. 자기가 일할 만큼 분배하는 단계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 단계 넘어가죠. 그래서 고도의 생산력 발달과 교육을 통해서 도덕성이 완비된 다음에 이때부터는 필요에 따라 분배돼요. 그래서 이 국가란 조직은 폐지되고 관리 조직이 이제 따로 구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차이가 있고 요거 차이죠. 이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차이예요. 그다음에 혁명 조직으로서 노동자 계급이 자발적 혁명 보기를 한다. 특별한 뭐 전위 조직이나 혁명가가 없어. 직업적인 전문가가. 그런데 이제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그대로 이제 러시아와 이렇게 중국에 가면서 번영이 되죠. 예. 자, 러시아 이제 보면 러시아는 크게 맨세비키하고 볼세비키로 나눠요. 그러니까 맨세비키와 볼세비키가 나눌 때 이제 초창기 때 그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혁명 방식과 관련된 거예요. 혁명 방식은 뭐냐면 맨세비키는 마르크스와 정통 마르크스와 동일하게 요구를 받죠. 대중적 조직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혁명적 조직이 아니라 대중적인 조직은 자발적으로 이제 구성된 걸 이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근데 이에 반해서 뭐냐면 볼세비키는 차이가 있죠. 자,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직업적인 혁명가를 중심으로 조직이 필요하다. 직업적인 혁명가. 그리고 전위 조직을 강조하죠. 우리가 보통 전위 미술이라고 하잖아요. 앞서 있는 그 미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민들은 이 전위 조직이 될 수 없죠. 얘네들은 짜든이즘에 그 짜든을 너무 숭배하고 봉건사상에 물들어 있어. 그래서 이 전위 조직을 뭐냐면 노동자로 봤죠. 노동자. 이 노동자들 레닌 같은 직업적 혁명가가 이끌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나중이지만 맨세비키와 볼세비키가 또 차이가 보인 게 뭐냐면 이때 이제 볼세비키와 맨세비키나 원래 2단계 혁명론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볼세비키 2단계 혁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2단계 혁명론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2차 혁명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혁명 그 과정에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4월 태제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4월 태제 이후. 그래서 2단계 혁명론하고 결부를 하고 이 볼세비키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레닌이 4월 태제에서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자본주의가 계속 지속하는 거라서요. 그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중심한 자본가들의 그런 혁명이 일어날 때 부르주아 혁명과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도 뭐냐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제시하죠. 예. 그래서 이제 2단계 혁명과 구별됐고 맨세비키는 2단계 혁명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혁명이 반영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러시아 사회가 그런 자본주의가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자본주의 혁명 단계이고 그 부르주아와 를 중심으로 해갖고 얘들과 협력해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권력 이원화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게 그 2단계 혁명론, 이 맨세비키 주장이고, 볼세비키는 아니죠. 4월 퇴직 이후부터는 부유자 혁명이 일어나도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진행돼도 그다음에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도 그는 사회주의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4월 퇴직 이후의 인식 변화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모태똥은 이 볼세비키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농촌 사회지만 아직 자본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세비키가 그 모태똥 사상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좀 혁명 주체가 달라. 러시아는 노동자죠. 근데 모태똥은 농민이야. 왜냐하면 농민은 예전에 복무방조 시기 때 이제 여러 가지 투쟁을 했잖아. 이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농민들은 좀 약간 짜르에 목매달려 있었고, 짜르의 경계 사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일 수밖에 없고 여기 농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도시를 먼저 장악한 다음에, 예, 농촌을 확대하는 거죠. 도시의 소비에트를 장악한 다음에 농촌 지역을 확대하고자 했던 거고, 여기는 농촌을 장악한 다음에 도시를 포기하는 거예요. 좀 반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럼 볼세비키와 모태통은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번역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판이야. 그래서 얘네들 공통점을 보면, 자, 혁명의 장기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는 필요하고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중국도. 그리고 생산 기구의 국유화나 소재 집단화는 강조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막스 의견에 동의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하고 그다음에 집단화를 좀 약간 미루죠. 이거는 혁명 전술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요게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요게 공통점도 있고, 대중적인 조직을 아니라 전위 조직을 인정한다는 것, 모태똥이랑 볼세비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여기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세비키와 볼세비키는 그 뭐냐면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정부주의가 있잖아요. 무정부주의가 있는데 무정부주의는 어떤 사상일까요? 이 무정부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이건 뭐냐면 아나키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번역할 때는 일본식으로 이제 번역해서 무정부주의하는데, 이 정부에는 어떤 것을 운용하고 있냐면 이런 것은 권력이죠. 개인의 어떤 억압하는 권력. 그러니까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을 해체하자.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무정부주의야. 그러니까 이때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은 정부일 수도 있고 군대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일본 같은 제국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요. 학생들 입장 볼 때는 그 선생들이나 뭐 저기 교사 집단들이나 학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 무정부주의 사상이 있고, 이 무정부주의 사상이 뭐와 약간 비슷하냐면 유교의 대동사상과 유사해. 그러다 보니까 신채호 같은 유학자들이 이 무정부주의를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교의 대동사상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자, 그럼 무정부주의와 이제 그 마르크스니즘의 차이가 뭐냐면, 마르크스니즘은 사회 발전 단계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없어. 그냥 사회 발전 단계 혁명 시기 같은 개념도 없고, 그리고 계급은 이제 뭐냐면 얘네는 뭐 노동자 뭐 이렇게 농민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민중이야. 민중이라는 의미는 초계급적인 의미야. 그래서 계급 혁명을 부정해.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체에 도전하는 모든 계층을 민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혁명론이라는 말 했죠. 요거 많이 어디 들어갔죠? 신채호가 주장했던 거야. 예, 신채호가. 그래서 이 민중이라는 거는 어떤 초계급적이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상호부주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국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차이인데, 아까 이제 마르크스니즘에서는 국가를 필요 악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여기는 아예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왜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인간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권력 이런 걸 폐지하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를 강조했다. 이거는 약간 사회가 비슷하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무정부주의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죠.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뭔가,
그리고 요거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공동체주의는 동의하지만 그 가정에서 이제 뭘 강조, 폭력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크로포트키가 이쪽이고, 그 바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여기 이쪽 계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볼세비키 사상은 나중에 이제 또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트로츠키의 국제사회주의로 나눠요. 영구혁명론가죠. 그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는 지금 뭐냐면 공산화된 국가 소비에트이기 때문에 소비에트를 먼저 발전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 국가들 그냥 공산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고, 트로츠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련만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좀 하니까 소련이 다른 나라 혁명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자. 그래야지 영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결국에는 트로츠키가 이제 뭐냐면 스탈린이 권력 투쟁을 해서 트로츠키가 도망가다 멕시코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그다음에 또 공산주의, 그 가학적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 안에서도 뭐 맨세비키, 볼세비키 차이점, 모태똥의 그런 사상의 차이점 이걸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0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초기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